자, 이번은 이제 그 두 번째로 해서 온비드 공매 물건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206쪽에서 236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06쪽을 한번 좀 펼쳐보면, 일단 우리가 온비드 공매 물건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온비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온비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꼭 대항 요건하고 비슷하죠. 첫 번째, 온비드에 회원을 가입한다. 두 번째, 이 공인인서를 범용으로 개인으로 하도 되고 이 법인으로 하도 이 공인인서까지 등록을 해야만이 온비드 회원만 가입하고 공인인서를 등록을 안 하면 그 입찰물건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서는 범용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인 경우 4,400원, 그리고 법인인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원이죠. 1년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206쪽을 보면 이렇게 온비드에서 입찰 공매물건 찾는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 회원을 가입하고, 이제 온비드 회원을 가입했다면 공인인서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자기가 공인인서가 없는 사람은 새로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고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온비드에 회원을 가입하고 그 공인인서 등록해서 이렇게 로그인 하면 이 상태가 로그 아웃이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로그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원을 갖고 공인인서 등록했다면 하고 들어갔다면 물건을 찾는데, 물건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관리번호를 알면 이 통합검색 요 공란에다가 관리번호를 넣을 수 있어요. 이 관리번호를 넣고 이제 찾을 수도 있고, 이 관리번호를 모를 때는 여기다가 주소만 쳐도 돼요. 또 아파트 이름만 쳐도 되고, 아파트만 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공매물건 중에서 같은 그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다 뜨죠. 그래서 됐으면 동까지만 넣으면 그 서초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만 치면, 아니면 서초동만 치면 전국의 서초동이 다 물건이 다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지명이 있다 그럴 때는 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그냥 서초구 서초동만 해도 되고, 이래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매물건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검색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두 번째는 용도별 검색이 있어요. 용도별 검색은 물건을 찾을 때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돼요. 동산을 선택할 때는 동산을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명품 가방, 또는 이제 금, 여러분 좋아하는 황금 좋아하죠? 금. 여러분도 동물 좋아하잖아요. 사슴도 나오고. 사슴도. 제가 사슴 얘기하면 진짜 KBS에서 그 아침 뉴스 마당인가 옛날에 그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는 거기서 출연해달라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공원에서 이 사슴을 공매한대요. 그렇다고 권리 분석을 해달래. 그래서 내가 왜 안 갔냐? 난 정말 이 동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권리 분석을 해주는데 아파가지고 그 사람이 낙찰받았는데, 공매 낙찰받았는데, 그 사슴이 병들거나 또는 죽게 되면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안 돼.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 그게 아니고 절차만 얘기하면 되는데, 진작 그럼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웃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동물도 있어요. 부동산인 경우는 여기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지도로 해서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통합 검색으로 하는 법하고 용도별 검색을 하죠. 자, 통합 검색에서 주소를 놓고 이게 서울시 서초구에서 물건을 찾는 거예요. 물건이 이렇게 떠요. 이 중에서 내가 입찰을 들어가고 싶은 물건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또 용도별 검색 들어가면 이게 부동산을 클릭하면 이렇게 부동산 이제 나오고 부동산 홈 물건 공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게 체크를 하고 요거 이제 보면 이게 그림이 좀 내려왔죠. 여기를 선택하고 하게 되면 하고 여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걸 물건을 클릭하게 되면요, 요거는 그림이 이제 공고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되는 오타죠. 여기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상세 조건이 나와요. 여기서 처분 방식을 매각 공매하고 임대 공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매각 공매는 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임대 공매는 내 빌려 쓰는 거죠. 그런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매장이라든가 이제 또 여러분이 그 학교 매장 또는 공영 주차장 또는 한강의 수영장, 한강 매점, 이게 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임대하는 거예요. 내가 임대 공매를 찾기 때문에 여기 선택, 매각 공매 사도 여기 선택, 전체를 했다면 여기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입찰 기간을 선택해야 돼. 입찰 기간. 요 기본적으로 세팅은 7일 단위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 달 또는 1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이제 조절해서 요거 누르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 달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재지, 지번위로 해서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또 경기도 의정부시 해가지고 한 다음에 자산 구분은, 요 자산 구분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요 앞에 있는 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요거는 좀 방송으로 듣는 분은 잘 안 보여도 뭐 이 정도는 이제 좀 용서해 줘야 돼요. 예, 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찰부터 매각 그리고 잔금 납부, 배분 절차까지 모든 걸 하는 걸 여기에 이 물건이죠. 이게 암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수탁담보주택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그 잔금까지 모두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기간 물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만 빌려주는 거예요. 이용기관이 누구냐면 뭐 서울시도 될 수도 있고, 강원도의 뭐 동사무소도 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뭐 컴퓨터나 또는 이게 냉장고라든가 또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갖다 공매에 붙이죠. 또는 이제 한국철도공사도 있죠. 철도공사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뭐냐면 고철. 저한테 이제 공매 배우러 오는 사람이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이걸 낙찰받은 걸 또 수술해주고 또 사가지고 하려니까 비용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입찰 들어간다고 해서. 아산에 있는 고물상 하시는 분 두 분이 와가지고 몇 달 전에 와서 배우고 갔죠. 그런 거예요, 공무원. 이게 다 이용기관이. 이용기관이 국가기관이 있어요. 국가정부기관에는 국유재산이 있고, 여기서 국유재산은, 이건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은 공매를 하는 거고, 요거는 정부가 뭐냐면 뭐 법무부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조달청도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찰청도 될 수 있고. 그런 데는 뭐냐면 뭐 경찰차 있죠. 이 기간이 초과됐는데, 또는 소방서 같은 경우 소방차 같은 경우 많이 있죠. 또는 그 기간에 그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같은 것도 공매가 나오고 그래요. 공유재산, 기타재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여기에 많이 나. 기타 일반 재산.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거는, 캔코 물건은, 요쪽에 있는 캔코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용기한 물건은 온비드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용기한이 직접, 뭐 성남시, 부천시 다 이용기관이에요. 이용기한이 한 3만 개가 넘어요.
이런 거는 이용기한이 온비드에다가 등록 수수료 내고 물건만 등록해서 이 낙찰자 결정이 되면요, 그 이후부터 계약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뭐 그다음에 잔금 납부 모든 거는 거기 성남시 같으면 성남시 재경팀에서 그 재경팀에 있는 이 담당자가 이 이용기관으로서 온비드 회원 가입하고 공인서까지 등록을 한 다음에 매각절차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 체결은 성남시 재경팀의 공매 담당자가 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암지상 공매가 뭐고, 부지상 공매가 뭐고, 수탁자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 그러면 이용기한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국유자산 뭐 공유자산 뭐 이런 내용들이 하고, 이제 기타 일반 재산, 금융권 담보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놨죠.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외울 수도 있지만 외우기 싫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죠. 이 책 하나만 사면 간단한 거예요. 응? 이 책. 이게 3월 달에 출간한 6월 달인가 개정판 나온 거예요.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완판돼가지고 다시 낸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테 선생님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배우는 제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영광이에요? 질문이요? 주문이 뭐예요? 책 주문이요. 아, 예. 그래서 이 경기도 소재하는 암지재산 물건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소재하는 암지재산 누르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물건을 선택해서 한번 이제 권리 분석해보는 거예요. 또 서울시에 소재하는 국유재산 물건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이 물건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재산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중에서 은평구 빌라를 한번 선택해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와요. 클릭하면 또 이렇게 동산 같은 경우도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뭐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입찰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는 이제 이 권리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우리가 공매를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왜냐면 어렵게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 쉽게 배우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저자인데 제가 공매책을 5권인가 6권 쓴 사람인데 이 공매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같은 경우는 그게 여러분 안 봐도 제가 이게 강의만 10년을 넘게 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뭐 보고 하겠어요? 모르게 다 알지. 그러니까 칠판에 판서를 하는데 뒷머리는 보지 마세요. 뒷머리 보면 요즘에 나이 들으니까 머리가 좀 빠져서 자, 이 권리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초가 되는 경매도 있으니까 경매부터 권리 분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법원 경매가 있고 이 압류재산 공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매각 결정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하는 방법,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하는 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계약 체결하고 이 매각 결정을 하게 되면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금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멸주의라고 그래요. 소멸주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멸주의를 택하는 거는 그 법원 경매와 암지상 공매다. 그러면 소멸주의는 어떤 걸 갖고 우리가 소멸주의를 하느냐?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 들어봤죠? 이 말소 기준 권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정 용어가 아니고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선순위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이후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죠. 그걸 갖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그건 법정 용어가 아니에요. 선순위
채권이 처분권을 갖다가 제한을 받는 그 이후의 권리나 채권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소 기준이라는 거, 말소 기준 권리, 요 이후의 권리는 소멸. 대부분 이제 그 부동산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지, 말소 기준 권 먼저 뭐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뭐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뭐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게 또는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있으면 요거 인수해야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거는 드물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 기준에서 소멸시킨다 해서 소멸주의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법원 경매와 암기성 공매는 이 공매 중에 물건 중에서 이게 제일 많습니다.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 국유재산 공매랑 공매, 그 다음에 유입자산 공매, 수탁자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죠. 그 다음에 고정자산 공매, 또 이용기한 공매, 뭐 신탁 공매도 원래는 여기도 있는데 그냥 신탁 공매 하나 더 넣어주죠. 공매, 기타 공기간 공매,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 방식이에요. 이런 계약 체결 방식은 무조건 인수주의가 무조건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주의가 원칙이에요. 외적으로 특별 매각 조건을 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이제 그 지금 선순위 임차인을 임차 보증을 반환하고 그 내보내는 조건으로 이제 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게끔 해서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특별 매각 조건이 없다. 그럼 다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 다 인수해야 돼요. 이 물건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면 다 인수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뭐 그 임차인이 있다면 다 인수해야 돼.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극히 드물게 매매대금으로 임차인이 나간다는 거예요. 거주하는 임차인이. 그럴 때는 매매대금으로 그 낙찰받으면 그 매매대금 임차보증을 반환하고 이제 우리가 집행기한이 내보내는 조건으로 매각 조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을 때는 국유재산, 유입자산, 수탁자산, 고정, 이용기한, 신탁공매, 기타공매 같은 경우는 등기부하고 전입세 열람을 띄워봐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권리들이 있는지, 인수할 권리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야 된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 확인은, 요거 확인은 공매, 공고문 하고 공매 입찰 기록, 그리고 공매 담당자, 그리고 공적 장부, 등기부, 건축물 대장, 그리고 전입세 열람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죠. 이렇게.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 계약하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한다든가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면 그 사람 믿을 수가 있죠. 공신력 있죠. 공인중개사는 공신력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영업맨이죠. 영업맨. 나도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인수주의가 똑바로만 정신 차리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확인만 하면
하자가 안 생겨요. 근데 이런 건 하자가 생길 수 있죠. 공매는 암지상 공매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을 우리가 이제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 눈만 똑바로 뜨고 모르면 이 공매 담당자에게만 자세히 물어봐도 실수를 안 한다. 왜? 공매 담당자는 공기관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담당자 같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여러분한테 해코지 하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쨌든 물어보기만 하면 되게 요거만 공매 공고문, 공매 입찰 기록, 공매 담당자, 그리고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 전입대원을 띄워가지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특히 신탁 공매는 더 그렇다. 자, 이렇게 이제 권리 분석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교수님, 당해세 같은 거 어떻게 받아요? 당했어요?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당해세 여부를 알려줘요. 그럼요. 문제는 이제 경매가 문제죠. 경매 같은 경우는 잘 안 알려주죠. 그 국세지법에 81조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뭐 700만 원 이하 이 벌금 또는 이제 5년 이하 징역 이 그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왜냐면 국가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걸 갖다가 그 체납자의 정보를 갖다가 노설했을 때는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뭐 그렇지 않아도 알려주기 싫은데 뭐 잘 됐죠. 그래서 이 공매는 진행하는 기관마다 점제처럼 매각 조건하고 권리 분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간단하게 그걸 이거 집어서 넘어간 거죠. 자, 의정부에 있는 걸 한번 제가 물건을 찾았어요. 응?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압류세상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지법에서 진행되는 법적 매각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국세지법 그 민사지법 진행되는 법적 매각 조건으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똑같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공매를 좀 공부하면 압류세상 공매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봐도 다 알아요.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거 이외에 특별 매각 조건은 경매는 매각물권 명세서, 경매는 공매재산 명세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를 때에는 해당 공고 보기를 누르면 이거는 국세지법상 매각 절차가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매의 매각 절차를 잘 모른다 이랬을 때는 해당 공고를 보면 그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되고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잔금은 어떻게 납부하고 그리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공매 공고문에 있어요. 그래서 공매 공고를 보고 나서 매각 조건과 우리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물건을 분석해야죠.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권리 분석. 여러분 권리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 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응? 권리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버는 물건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뭐 등기부상 말소기준 소멸되냐 인수할 권리 있냐 없냐 이거는 대부분이 경매나 공매 물건 보면요 90%는 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10%만 하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잘 못한다 그러면 하자 있는 거 안 사면 돼. 여러분 이게 아파트가 공매 나오고 경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는 열에 하나야. 그거 안 사면 돼. 권리 분석 못하면. 근데 9개 중에서 돈 되는 물건만 찾으면 대박이 되는 거죠. 권리 분석의 으뜸은 우량한 물건. 우량한 물건은 지금 당장도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거 현재적 가치라고 하죠. 앞으로 2년 뒤에 오르는 거 또는 한 달 위에 오르면 더 좋죠. 이런 오르는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건 미래적 가치라고 하죠. 이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가 다 있는 걸 사야 대박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매덕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게
그런 걸 찾으려면 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요. 이 현장에 발품 팔면서 돌아가는 해야 돼. 이거는 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 지점장이 남편인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가 제가 부동산을 잘한다니까 잠실 쪽에 사는데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잠실지 아파트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가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틀린데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동네 그냥 사지 말고 한 달만 돌아다니라. 매일 다니면 힘드니까 하루 쉬고 하루 격일로 해서 보름만 다녀봐라. 그럼 아마 그 동네의 아파트 보름만 다녀보면 아마 나한테 어느 아파트는 얼마고 얼마 설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나서 살아.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오르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매 갈 때, 여러분 공매로 입찰 들어갈 때 여러분 제 후배들이죠. 후배들이죠. 제가 선배잖아요. 여러분이 갈 때 이 후배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건을 봤을 때 시세 조사 갈 때 한 번 조사하고 그냥 와. 그 물건도 주변 부동산을 다녀보면서 4군데 5군데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두 군데 하고 남은 시간을 뭐 하냐? 같이 간 친구들하고 막걸리를 하루 종일 먹어 그냥 밤늦게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입찰 들어가.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 조사 갈 때는 하루만 하지 말고요. 자신이 없으면 그 다음날 또 가봐요. 그럼 자기가 전날 시세 조사했던 게 그 다음날 조사한 거랑 보면 얼마나 전날 내가 엉터리로 시세 조사했는가가 나와. 한번 해봐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봐. 3일 조사하면 어떤지 알아? 맛이 틀려. 오늘 먹어본 고기하고 내일 먹은 고기하고 모레 먹은 고기 같을 줄 알아요? 어떤 고기가 맛있을까요? 배고플 때 먹은 고기가 제일 맛있어. 그 중에 배부를 때 먹은 고기 맛없죠? 근데 그 시세조사는 마지막 때 이 조사한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첫날, 이튿날은.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그 3일 동안 조사한 게 흔들림이 없다. 그런 물건 조사를 정말로 잘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물건을 시세는 매매하고 전월세 이걸 조사를. 왜 전월세가 없으면 매매를 떠받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이 전월세하고 갭 차이가 얼마 안 되는 물건 찾으면, 그리고 수요자 소비자는 많은데 이제 그 공급자가 없다.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인이 없다. 매도자가 없다. 이런 물건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물건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 해당 공고를 봐서 공매에 그 절차나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를 보면 이제 감정평가서하고 지도 이런 걸 봐가지고 현장 가기 전에 이 감정평가서 공매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이것이 돈 냄새가 난다. 그럴 때 이제 현장 가기 전에 권리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권리 분석은 이렇게 물건 세부 정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이 지분 매각이 아니고 전체가 매각이 되는지, 땅만 매각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주소 이런 부분, 위치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이 없다면 압류재산 정보를 눌러요. 압류재산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요 위에 게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는 등기부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된 게 말소기준권리가 2003년 8월 26일이에요. 여기에는 임대차 정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체납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아예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체납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봐서 이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뭐냐, 입찰 정보를 눌러요. 입찰 정보를 누르면 여러분이 경매에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면 거기에 특별 매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수할 권리 이런 게 기재가 되듯이 공매도 그런 게 있어요. 입찰 정보 내용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개찰 장소 밑에
여기에 공매재산명세서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권리신고만 했는지 아니면 그 배분 요구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 보면 공매재산명세서를 보면 이렇게 공매재산명세서가 나와요. 암재산 공매재산명세에 보면 이 처분청은 구로세무서, 구로세무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관리번호는 여러분 경매사건 번호라고 하죠. 이거는 관리번호라고 그래요. 이 관리번호는 몇 년도에 몇 번째로 접수했고, 그리고 이거는 물건이 하나 있다면 001, 두 개 있다면 001, 002, 세 개 있다 001, 002, 003, 10개 있다면 001부터 010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번호예요. 경매에서 보면 경매사건 번호고 이 물건번호 양가로 1, 물건번호 양가로 2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리고 공매공고일, 이 공매공고일이 우리가 공매는 공매공고 즉시 공매공고 등기관에게 이 세무서장 명령으로 기입등기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경매는 경매 입등은 법원 담당 판사가 촉탁으로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공매공고가 즉시 공매공고 등기, 그 다음에 공매통지서를 체납자 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공고일이 공매공고일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공매공고일보다 하루 전에 대항 요건을 가진 사람이 소액임차면 최우선 변제를 갖지만 이날부터 이후에 갇힌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을 받지 못해요. 같은 날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그리고 배분요구 종기, 이때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입찰보증은 최저가의 10%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현황조사관이 조사한 거야. 이거는 현황조사관. 법원에는 집행관이 현황제도가 있지만 공매도 이 현황조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현황조사관이 현장을 가서 조사해. 집행관 제도는 없지만. 그래서 이거 조사한 거야. 보니까 조사했는데 체납자라고 적혀 있죠. 이 사람은 전입신고가 빨라도 이 사람은 체납자 겸 소유자이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채무자 겸 소유자, 공매에서는 세금 체납, 공과금 체납에다 체납자 겸 소유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죠. 체납자 겸 소유자가 전입일자가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있죠. 있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려들어, 이렇게. 말려들어. 채무자 겸 소유자로 있다면, 이게 어차피 이게 빈프레스 쌓기 때문에 글자가 전돼. 체납자 겸 소유자가 있거나, 또는 소유자거나든가, 또는 말소기준관리 이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들이 있을 때는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에서는 인도명령, 공매에서는 명도 대상이죠. 공매는 이제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부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요거는 현황조사관이 하고,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요거는 임차인이 직접 권리신고 및 권리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만 기재되고 여기를 기재를 안 했다. 요거는 임차인이 권리신고하는 거고요. 요거는 배분요구예요. 임차인이 여기다가 권리신고를 했는데 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요구를 갖춘 임차인이다. 이 사람은 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약기간 동안 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나갈 겁니다. 낙찰자에게.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 기재되고 여기 배분요구가 돼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배당금을 얼마인가 보고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만 기재되고 여기 기재 안 됐다면, 그리고 말소기준으로 이제 대항요건을 가진 임차인이다 하면 인수야. 인수. 요건 임차인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권리를 주장하고 여기다 여기다가 배분요구를 하게 되면요, 자기 임차권을 대항요구 스스로 포기하고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는 거죠. 경매에서는 배당표지만 공매에서는 배분계산서라고 해요. 배분요. 그래서 여기만 기재되고
이 하고 여기에 배분 요구 안 했다. 그러면 대항력 인수해야 돼요. 그래 여기도 기재하고 여기에 배분 요구를 한 날짜가 기재해 있다. 그러면 배분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세금은 그 임차인이 확정일자하고 건재당권 이런 것들하고 기재할 때는 세금은 이제 당해세인가를 보고 당해세면 당연히 특별세가 우선해서 변제받고 당해세가 아니면 이 법정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법정기는 제일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돼요. 대부분이 거의 90%가 앞에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매 담당자에서 문의하면 되죠. 이 세금이 있다. 의정부 시청 이게 당해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죠. 누구한테? 공매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요거랑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배당 관계가 첨예하게 다퉈가지고 미배당금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자세한 내용들은 공매 담당자한테 문의해서 좀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시면 점잖게 내가 이 물건을 꼭 사야 되는데 공매를 잘 모르고 그랬는데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얼마나 생기는지 또는 낙찰자가 얼마나 인수해야 되는지 좀 봐주면 안 되겠느냐. 이게 여기서 세금이나 공과금은 이 압류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이 법정기일란에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걸 기준하라. 세금도 당해 있으면 당연히 임차인 확정일부터 우선한 거예요. 당해 있어가 아니면 법정기일 갖고만 따지면 이 압류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권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을 떼어서 이제 추가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좀 전에 같은 경우까지 압류세전 정보까지만 봤다면 권리 분석은 거의 90% 끝난 거예요. 그러나 추가로 압류세전 명세서를 갖다가 사람이 작성하다 보니까 잘못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또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위반 건축물 같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을 가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비를 확인하고 또 주민센터 가서 1020대 열람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서 방문해 가지고 4군데 5군데에서 매매와 전월세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그 가격을 그 시세를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가 그 수익 분석하고 세금을 낼 거 뺄 거 다 계산해서 기대 수익을 판단해서 매수 희망가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에 보면은 이 앞에 보면 이 그 전입신고한 게 나오죠. 이건 뭐 체납자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지만 임차인이나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그 날짜가. 이거는 이미 법원 경매는 1년 전 전입세대 열람한 거고 공매도 6개월 전 전입세대 열람한 거예요. 그 이후에 전입세대주가 달릴 수가 있죠.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입찰하기 하루 전 정도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다시 떼봐야 돼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이거.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꼭 띄고 꼭 우리가 그 공매 입찰 기록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를 별도로 발급받고 건축물 대장을 별도로 발급받아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연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 발급받고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소 4군데 5군데에서 매매와 전월시세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 갖고 이해가 잘 안 가면 그 다음에 또 가라. 뭐 서울대 이 석각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재보다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 천재보다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그 집의 곳간에 재물이 쌓인다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들. 이제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 믿고 그 발품 파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쉽죠? 권리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내 위반 건축물 그리고 전입세 열람을 해보고 예상 배분 계산서 작성해서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 걸 보고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수익 분석 후 입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보통 한 2, 3일, 일주일 전에 해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하기 하루 전에 다시 매각 조건을 공매공고부터 공매재산명세를 보고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여러분 권리분석은 한 3일 전, 5일 전에 했다도 반드시 하루 전에 다시 복귀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분석을. 이렇게 2번을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바로 입찰 하루 전에 바뀌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유치권도 시고 들어올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3, 4일 전에 했다 그러면 입찰이 내일이다 들어간다 그러면 하루 전에 다시 한번 권리 분석을 해야만이 완벽한 권리 분석이 되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권리 분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공매 이렇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한 7개, 8살 실제 최근에까지 낙찰받고 투자에 성공했던 돈을 벌었던 그런 이야기니까 마지막은 재밌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